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그리고 저희 뉴탐사가 함께하는 이슈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죠. 그 선거구제 그 개편과 관련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미 저희 그 민들레 그리고 그 뉴탐사 하고 이 선거구제 개편 때마다 항상 그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 맡고 계신 분이죠.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재 우리 민들레 대표도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오늘 이제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그 민주당 75명 의원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네, 위성정당 방지법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제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이제 정치 고관여층 중도 있긴 하지만은 위성정당 방지법 이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감님께서 저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지난 총선 때 아마 국힘당이 연동형 선거법이 통과되자마자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것을 맹비난을 했죠. 네.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연동형 선거법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실리에서 너무 뒤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 10석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만약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우리 민주당이 안 만들면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없이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지난 총선은 사실상 그 연동형 이전의 이른바 병립형 선거법에 의한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위성정당이라는 게 불가피하냐, 위성정당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말이에요. 당시에는 위성정당을 받아줬어요. 등록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합법성의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위성정당이 그대로 투표에 참가하고 선거에 참여해서 각각 국힘당은 19석, 민주당은 17석의 비례의석을 취득하게 돼요. 네, 당시 이제 중앙선관위원장이 이제 그 대장동 그 50억 클럽 중에 한 명인 그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것은 그 기득 정치권 구조의 이제 그 온전에 대해서 이 권순일 그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실상 그걸 좀 야합을 한 걸로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연동형 그 또 병립형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뭔지 의미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지난 2020년 선거구제는 이 연동형 그 비례대표로 일단 선거법을 개정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성정당 창당이 되면서 사실상 그 취지가 몰각이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종전의 비례대표제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를 좀 간략히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종전엔 병립형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병립형이라면 두 개가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서 있냐?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다수의 소선거구제 우리가 지역구 선거라고 하는 네. 그 253개의 지역구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뽑고요. 그 다음에 47석의 비례 의석을 뽑아요. 그런데
이 253석의 소선거구제는 한 석 한 석에서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승자가 돼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의석에 앉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다수 승자 독식 제도예요. 그렇잖아요. 한 석이니까. 그렇죠. 한 표 더 얻은 사람이 얻는데 이게 만약 절대 과반수면 51%는 대표되고 49%는 사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 다수기 때문에 운이 좋은 당선자는 30%로도 당선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총선에서. 네. 또 40%, 뭐 49% 다 당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요. 사표가 어떻게 됩니까? 많으면 70%, 아무리 작아도 49%의 사표가 불가피한 거예요. 이게 소선거구제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 대표제의 특징이에요. 단순 다수 대표제. 그래서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역으로 이제 그 253개의 지역구에 모든 후보를 냈는데 한 표 차로 다 떨어지면은 한 석도 못 얻죠. 그러니까요. 잘 말씀하셨네. 네. 그래서 소선거구제의 또 다른 특징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정당 지지율 근소한 차이로 어느 당이, 그러니까 1위 당, 지지율 1위 당이 싹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난 총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구에서 한 표 차로 떨어진 당은 상당히 2당이긴 한데 그 전부 다 한 표 차로 떨어졌으니까 뭐 2당인데 영석이야. 영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심한 불비례성인데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 121석이 있거든요. 서울, 네. 경기, 인천 합쳐서 이 121석 중에 민주당이 103석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85%를 싹쓸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85% 싹쓸이를 했대지만 민주당과 국힘당의 당 지지율 차이는 5%도 안 났거든.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가능성이 그대로 현실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봐요. 사표가 무지하게 많지. 그 49에서 70%가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불비례성, 지지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 명만 뽑으니까요. 뭐 잘생겨서 뽑히고 배우를 해서 뽑히고 뭐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서 뽑히고 경력이 너무 빵빵해서 뽑히고 스펙이 좋아 뽑히고 부자라서 뽑히고 뭐 능력이 좋아 보여서 뽑히고 다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이 대표되지 않아요. 노동자,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대표를 얻기가 어려워요. 소선거구제에서는. 네. 그리고 청년, 노인 이런 분들이 또 대표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네. 여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여성은 이제 의무적으로 비례대표 13579를 주게 해서 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7% 정도 지금 여성이 진출해 있는데 40대 이하, 아니 40살 이하 있죠. 40세 이하 국회의원은 20대에서 한 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40대가 됐지. 그러면 이 성적은요, OECD 꼴찌는 물론이고 전 세계 꼴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살 이하 국회의원 비중이 0%였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다양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소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은 대표성이 약하죠. 사표가 많으니까 비례성이 약하죠. 싹쓸이가 되니까 다양성이 약하죠. 엘리트 남성 부자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이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선거제 개혁하자. 네. 그래서 나온 게 비례대표제예요.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입니다. 10% 지지를 받았어요, 당이? 그러면 10% 의석을 가져. 30% 지지를 받았으면 30%를 갖고요. 70% 지지 받았으면 70%를 가져요. 되게 정의롭잖아요. 네. 비례적 정의가 관철되는 거예요. 그 대신 한 석을 비례대표를 할 수는 없죠. 한 사람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하려면 반드시 한 7, 8석 최소가 많으면 뭐 그건 300석이라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전 세계에는. 그런데 그럼 대부분 이제 10석 이상의
대선거구 비례대표를 해요. 그러면 10% 5%를 지지받는 정당도 낄 수가 있거든. 한석이라도.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를 전국구로 한다든가 굉장히 대광역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만 뽑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나라는 두 개를 혼합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써. 그래서 소선거구제 1인 소선거구제에서 253명을 뽑고 47명은 전국구로 해서 정당 투표를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올린 득표율, 이걸 이제 정당 득표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의석을 47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각 정당은 선거 끝나고 갖게 되는 의석, 정당하게 갖게 되는 의석이 뭐냐면 소선거구에서 승리한 의석, 지역구 의석 플러스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로 나눠 가진 의석, 이걸 두 개를 합치잖아요. 이게 병립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병립형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구 의석, 소선거구제로 뽑는 의석이 5.4대 1로 압도해요. 왜냐하면 300석 중에 253석을 지역구에서 뽑아.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영향력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매우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늘리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회의원 꼴 보기 싫은데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의원 정수를 늘려? 안 될 말이야. 절대 싫어. 이게 표층 심리로 확인되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건 표층 심리인데 매번 보면 한 80% 나오거든. 자, 이제 일단 여기 그래서 이제 연동형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돼. 예, 이제 대학 강의 식으로 이게 너무 흘러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네. 지금 일단 우리 광노현 교육감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이게 비례대표제의 기본적인 의의를 좀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소선거구제로 진행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제1당이 뭐 의석을 전부 다 이렇게 과도하게 석권을 하면 사실은 뭐 2당, 3당 같은 경우 상당한 그 정당의 지지율을 전국적으로 얻었으면 그 정당 지지율에 걸맞는 이 지역구 의석을 확보를 하지 못한다. 이론적으로는 그 2당을 하면서도 그 한 석도 못 얻는, 또 반면에 뭐 1% 정도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 표를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전국에서 그런 걸로 전국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비례대표제가 좀 필요한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표를 방지하고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고 또 아무래도 다양성을 각 지역구에서 선거에서는 뭐 비록 3% 5%면은 한 석도 내지 못하지만 그 3% 5%는 뭐 환경단체라든지 여성이나 청년 이런 정책들을 표방하는 정당들, 이른바 녹적청.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구에서 한석도 확보하지 못하지만 우리 의회의 다양성을 이제 뭐 확보하고 또 지역구 선거에서 그런 소수 정당들을 지원했던 그 표들을 어쨌든 대표성들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비례대표가 당초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종전에 병립형 에서는 이런 비례대표의 취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외려 거꾸로 이 거대 양당 지역 선거에서 더 많은 투표를 한 사람이 역시 비례대표에서도 다 그 똑같이 그런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과정을 강화하는. 그거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른가요? 그거는 이것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네. 지금 이게 2002년 이전에 전국구 의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방식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지역구 의석이 250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비례 의석이라고 있는데 그때는 전국구 의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지역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 싹쓸이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제2당이 49%를 얻었는데 0석이 됐어요. 그렇지만 49% 얻었잖아. 그래서 50석에서는 49%를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50석만.
그러니까 요만큼 완화를 한 거죠. 싹쓸이 가능성을 요만큼. 그래서 그 당시에 재밌게도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전국구를 또 지역구 선거의 복제판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 이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비례대표 의석, 즉 정당 투표를 따로 만들어라. 아하. 그래서 우리가 두 표를 행사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전국구 의석 시절에 한 편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카운트하면 되니까. 예, 저도 뭐 투표를 전국구 투표를 하고 그냥 지난번에 그 정당 투표를 했는데 거의 관행적으로 투표만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차이가 그랬죠. 있었네요. 아니 그래서 옛날에는 전국구 투표가 없었어요. 2002년 이전에는. 네. 그런데 2002년서부터 정당 투표가 생긴 거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전국구 정당 투표인데요. 정당 투표가 생기니까 당 지지율은 10%인데 지역구에 가면 1, 2등만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당만. 그렇죠. 그래서 한석도 못 만들어냈던 당시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7석을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그렇게 이제 20년이 온 거예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비례 의석을 한 50석 정도 확보한 걸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걸로는 대표성이나 비례성이나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소선거구제가 너무 많아서 250명이나 뽑다 보니까 50명으로는 아무리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 세 가지를 충족시켜도 전체 의석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저도 오해를 했었던 건데 과거에 이제 그 전국구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0석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론적으로 그 51대 49로 그 1당이 결정이 됐어요. 1, 2당이. 그러면 51%로 1당 한 대가 250석을 다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역구에서. 그러면 이제 49% 얻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250석에서 한 석도 못 오니까 0석이 된 건데 그럼 나머지 이제 50석을 자동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50석을 이제 51% 얻은 정당한테는 뭐 약 한 26석 정도 주고 2당 얻은 데는 24석.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49%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 300명 정도의 그 국회의원 중에서 49%를 얻고도 24명밖에 당선을 못 시키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국구제가 사실은 이런 그 사표를 방지하는데 약간 기여는 하지만 그걸로 그 근본적인 이 비례성이나 대표성 이런 사표 방지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정당 투표가 이제 저대가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20년 됐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선거제 개혁을 더 하자고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제 아우성을 쳤죠. 그래서 나온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러니까 점차적인 선거제 개혁의 어떤 거의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찾아낸 그 바람직한 선거 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정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여건에서는 전국구에서 이제 정당 투표제가 되면서 이제 저만 해도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어쨌든 1당, 2당 싸움들이니까 소선거구제는 자기가 양당제예요. 자기가 1당인 이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2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1당을 찍었던 경험들이 많죠. 그러나 정당 투표할 때는 비록 지역 선거구에서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이런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고 해서 정당 투표를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하고 정당 투표를 이제 분리해서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진일보한 건데 이런 정당 투표만을 가지고도 역시 비례대표제의 비례적 정의를 다 살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지난 선거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복잡하잖아요. 이게 운영되는 메커니즘이. 이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 연동형은 뭐냐면요. 종전에는 250대 50으로 칠 때 50석만 정당 득표율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연동형은
300석 전체 의석에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박하고 굉장히 혁명적인 거 아니에요? 300석 전체의 정당 득표율을 배정해서 나오는 의석수를 정당하게 가질 수 있다 이러면요. 자, 제3당이 10% 지지율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당은 졸지에 30석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를 가졌냐면 정당 득표율 10%면 5석을 가졌어요. 6석이나. 그러니까 50석밖에 안 되니까 5석을 갖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0석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문턱 봉쇄조항 3%를 딱 얻었어요. 자, 그러면 9석을 얻을 수 있어. 300석 곱하기 3% 하면 9석이에요. 여기 이제 산수가 조금 이제 복잡한 게 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때. 자, 연동형 비례대표의 의의는 이제 쫙 보면은 자, 지금 이제 10% 30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구 지역 저 비례대표 합쳐가지고 300석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0%의 이제 전국적으로 10% 정당 득표율로 한 10% 정도를 얻었다고 얘기한다면 1당, 2당은 이제 그 10%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역구 250석에서는 한 석도 배출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종전에 50석 가운데서 10%면은 5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50석을 기준으로 5석인데. 이거는 그게 병리평이고, 그게 병리평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연동형은 이제 기본 개념이 어떤 정당이든 그 정당이 얻은 그 득표율에 걸맞게 의석수를 배분하자, 최대한 가깝게. 그렇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구 50석을 가지고 지역 비례대표 50석을 가지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걸 50석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전체 의석 300석을 기준을 가지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주자. 이 개념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의 개념이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제3당들, 제3당, 제4당, 제5당들한테는 복음도 이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굿뉴스. 기본 파이가 이제 50석에서 300석으로 넓어진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법으로 개정할 때 국힘당은 이게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해서 뛰쳐나갔어요. 나 이거 도저히 해먹을 수 없다. 소선거구제가 좋지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됐고요. 민주당은 명분이 있으니까 대의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본인들 의석은 또 깎이잖아요. 왜냐면 제3당 몫이 가니까. 그래서 야, 다 줄 수는 없지. 니들 아직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연동형은 해줄 테니까 50%만 가져가. 그러니까 10% 정당이 30석이 아니라 15%를 가져가라는 얘기, 15석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3당, 4당 입장에서 보면 종전에는 10% 지지율 3당이 5석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5석이잖아. 그러니까 why not?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합의를 한 거야. 그것이 준연동형의 뜻이에요. 50%만 쳐주겠다. 그래서 준연동형이라는 말이 나온 거군요. 그런데 사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 연동형을 했는데 이제 지역구 선거는 치르잖아요. 지금 지역구 253, 비례 47석 그대로 있습니다. 병리평 그대로 그 구종 가져왔어요. 그 상태에서 연동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역구에서 본인의 정당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 이른바 초과 의석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제1당이. 그렇죠. 그러면 제1당은 이를테면 40%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다 칩시다. 제1당이. 그러면 몇 석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연동형에서는 300 곱하기 0.4 120석이 정당한 몫이에요. 그렇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면 120석만 갖는 게 옳아. 그런데 이미 지역구 선거에서 140석, 150석을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당은 이제 비례대표 의석에서는 배정을 하지 않는 게 못 가져가더라는 게 맞는 거죠. 아이고, 우리 학생 정말 훌륭하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럼 정당 득표율 초과 의석을
일당은 언제나 올릴 수 있잖아. 그렇죠. 일당은. 네. 더군다나 250이나 되니까 일당이 그 안에 250개에서 많이 올리면 180석도 올리고 160석도 올리고 140석도 올리고 120석도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당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 40% 정도면 일당을 하는데 50%라고 합시다. 50% 일당이니까. 그러면 150석이잖아요. 네. 그런데 250석이나 소선거구제에서 뽑기 때문에 거기서 150석을 넘기기가 쉬운 거예요. 일당은.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비례의석에서 한 석도 못 가져와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그럼 우리가 정당 투표를 50%나 해줬는데 그래서 정당 득표율 50%를 만들어줬는데 지역구 의석 빼놓고 이걸로는 한 석도 못 만든다고? 이게 아주 거대한 착각인데 네. 이 착각에 입각해서 안 되지. 우리가 저 일당에 준 일당 지지자 입장에서 제 일당에 준 정당 투표 2천만 표가 1,000 몇백만 표가 이렇게 되면 사표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안 되지. 위성 정당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비례 의석도 먹어야지. 이게 네. 이게 위성 정당이에요. 그렇게 네. 해서 만드는 게. 네. 근데 지금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잖아. 우리 전국에 만연해 있습니다. 네. 언론, 자, 정치권 다 이 얘기를 해. 네, 거대 정당에 찍은 정당 투표는 그럼 다 사표 아니야? 그럼 위성 정당 불가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유성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좀 정리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명재 대표님이 계속 한마디도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뭐 여기서 한번 좀 끼어들어 보시죠. 그래서 유성정당은 우리가 지난 총선 때 그 생산한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처럼 연동형, 준연동형이지만은 그 비례대표 개선의 그런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시도가 먼저 국힘당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아주 기발한 창의적인 수를 낸 건데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위성정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장정당이죠. 그리고 자매정당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자매정당이라기보다는 하위정당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당의 이름으로는 명의로는 비례대표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지역구 의석으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상의 표를 의석을 획득했기 때문에 단적으로 지난 이제 2020년 총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30%의 그 지지율 이상을 얻었죠. 네. 아니 지역구에서는 30% 정도. 지역구에서는 30%대 정도의 네.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잡아야 양쪽이 다 40% 정도에 있는데 그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300석 기준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120석 뭐 국힘당 120석 얻으면 사실은 더 이상 비례대표에서는 그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없는 거죠. 그게 민심 그대로죠.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면 위성 정당은 말 그대로 지역구에서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건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내고 비례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후보를 안 내는데 정당 투표에서 한 10% 여전히 한 30% 정도의 그걸 얻으면 그 정당 몫으로 그 비례대표 50석 가운데서 30%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게 네. 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그 정당 위성 정당은 공식적으로 한 석도 뭐 아예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낸 거니까. 한 석도 얻지 못했으니까 지역구 비례대표 50석 가운데서 30%만 얻어도 15석을 네.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네. 여기 일단은 이제 산수적으로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자 그럼 거대 정당한테 주는 정당 득표가 과연 사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연동형 게임의 룰이 있어요. 연동형 게임의 룰의 으뜸은 모든 정당은 정당 투표에서 올린 정당 득표율만큼 상응하는 의석을 갖는다잖아요. 네, 제도의 기본 취지가 이게 근본 규범이에요. 네. 연동형 게임을 하는 순간
정당이건 국회의원이건 국민이건 유권자건 다 이 근본 규범을 어기면 안 됩니다. 첫째는. 안 그럼 다른 게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당 투표에서 50%를 얻었는데 150석이 아니고 180석을 얻었어요. 이게 지난번 민주당 사례잖아요. 네. 사실 민주당은 그때 35%밖에 못 얻었습니다. 정당 득표율이. 네. 그런데 180석을 얻었어요. 어마막지한 초과 의석을 했죠. 그러면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 정당 득표율에 모인 지지자들의 표 하나하나가 초과 의석을 만들어냈어요. 원래 지지자들의 표 하나하나는 빠짐없이 카운트가 돼서 빠짐없이 의석으로 전환되잖아요. 비례적으로. 그렇죠. 연동형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준연동형을 초과 의석을 얻었고 그것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거대 정당, 특히 제1당 지지자의 정당 투표 하나하나는 사실은 1석 이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1표 이상의 가치를 가진 거고요. 제3당들, 군소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모인 한 표 한 표는 절반만 주기로 했잖아요. 절반만 보충해 주니까 0.5표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1당 지지자들은요, 연동형 게임의 룰에 따르면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것밖에 120석만 정당한 건데 180석을 인정받았으니까 뻥튀기 표가 됐잖아요. 우리가 던진 정당 투표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걸 거꾸로 사표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사표라고 할 땐 뭐냐면 병리평을 생각하는 것이죠. 병리평에서는 정당 득표율이 있는 대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갔잖아요. 근데 지금 게임의 룰은 연동형으로 바뀌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례 의석이 병립형 비례 의석인 걸로 착각하고 이거를 우리가 40% 50% 올렸으면 당연히 47석 곱하기 40% 50%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갖게 됐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거대한 착각 위에 지금 모든 위성정당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네. 뿌리부터 잘못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제 우리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의 게임의 기본 룰 취지는 각 정당이 그 정당 득표율에 걸맞는 만큼의 의석수를 가져가라. 지역구하고 그 비례대표를 다 합쳐서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가면 정당 득표에서 사실 손해 볼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비례적인 정인 것이고. 예.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과거 잘못된 비례대표의 이제 그 개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비례대표, 이 정당 득표 비례대표에서도 정당 득표율만큼을 더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도 병립형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아까 이제 위장정당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위성정당이 뭐냐? 이 법을 우리가 부당이득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걸 부당이득을 노리는 건 다 불법행위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불법행위를 법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탈법행위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위장 전입이에요. 이사갈 자유가 있잖아. 전입할 자유가.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뭐 좋은 학군에 잠깐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출입을 관리하는 제도를 정면으로 이제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장 전입인데 위장 이혼도 있고요, 위장 결혼도 있고요, 위장 폐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다 몰래 숨어서 해요. 그리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잡기가 어려워요. 잡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 국가가 돼요. 그래서 잡지를 못하고 일벌백계를 합니다. 들키면 박살을 내는 방식으로 들통나면 일벌백계를 하지 나머지는 다 형식적으로 혼인 서류 내면 혼인한 줄 알고 이게 위장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이혼하면 이혼한 줄 알고 위장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아요. 폐업 신고 내도 실질 신고 심사를 안 하거든. 그 이유는 여러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관위가
위성정당, 위장창당을 위장창당은 뭐냐면 정당, 창당 형식이라는 법적 자유가 있잖아요. 이 창당의 자유를 이용해서 창당 형식을 빌려서 금단의 비례 의석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2020년 선거 때 생각하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는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위성정당이 있었고 그 당시엔 자유한국당이었죠.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위성정당 이름이 있고 뭐 비슷한 뭐 미래자유당 뭐 이런 게. 네, 그렇죠. 정당 이름조차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안 날 조초로 사실상 정당이 아닌 거죠. 가짜죠. 껍데기 정당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요새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쭉 강조하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그 전국 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합친 뭐 300석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이 양쪽이 한 35% 내외에 거의 비슷한 정당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34% 35%였어요. 대부분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구에서 253석 지역구에서 자신의 정당 득표율에 그 걸맞는 의석을 이상을 초과해서 얻어버렸잖아요. 그렇죠. 163석. 예, 그러면 이제 거기는 정당 득표율 이상으로 지역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그건 그 지역구에서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석도 얻지 못한 정당에 양보하는 것이 이게 비례적인 정의에 맞는 건데 이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각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미 각 지역구에서 자기네들 정당 득표율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례대표 47석도 자기네가 또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 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상거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이건 욕먹죠. 이건 뭐 불법. 아니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이 사람들이 위성정당에 나왔을 때 다 꼼수라는 거 동의했어요. 다 꼼수라고 그랬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야 희한하네. 신박한 꼼수네 요즘 말로 치면. 그러면서 분노도 하고 황당해하고 하면서도 속으로 야 저거 이랬거든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행위고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위헌 행위이고 연동형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고 연동형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어떤 법질서도 이런 걸 용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당의 등록서부터 차단해버렸어야 돼요. 중앙선관위가. 그런데 왜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받아줬냐?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창당의 자유가 있다.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혼의 자유 없습니까? 결혼의 자유 없습니까? 폐업의 자유 없습니까? 전입의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위장 전입이고 위장 위헌이고 위장 결혼이고 위장 폐업 처벌하잖아.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면 2020년도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뭔가 비슷한 유성정당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너무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해가지고 그 선관위에서 그거는 불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조금 더 바꿔가지고 비례한국당이라고. 비례한국당인가요? 그 이름을 바꿔서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분신전당이라고 그럽시다. 아바타. 근데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55 클럽 대장동 55 클럽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권순일이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이걸 허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등록을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이제 게임의 룰이 깨져버리니까 자기네들 할 수 없이 자유한국당 쪽만 유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에서 이미 또 추가로 자기네 의석수를 가져간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만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또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하는 유성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제 연동형 취지가 그냥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칙을 바로잡을 심판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 선수도 그 반칙에 공범자가 된 거죠. 정확한. 그러니까 주범이 있고 정범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축구 경기에서도 명백한 강력한 그 불법적인 태클에 휘슬을 못 불면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반칙을 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당시 위성정당 사태에서의 민주당의 딜레마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 어떤 목표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또 선거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지금 위성정당 얘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칙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총선 때와 같이 방어적인 반칙이잖아요. 방어적인 반칙. 이 방어적인 반칙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정치 개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원칙과 정의의 실현과 왜 그 상충을 어떻게 그걸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지금의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역시 정권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럼요. 심판이고 저지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65% 내지 70%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그 분노와 그 반대 여론 이것이 어떻게 현행의 선거법에서 선거제도에 의해서 이것이 실제적인 결과로서 표심으로 연결돼야죠. 사실 표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연동형 취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제 이 같은 시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예. 그 지금 말씀 되게 잘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연동형의 장점은 정당 득표율대로, 그러니까 지지율대로 의석을 갖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동형에 임하는 장수는 연동형 전투에 임하는 장수의 목표는 지지율을 높이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높일 방법을 정말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도외시하고 위성정단 논란에만 빠지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그래서 오답을 내기가 쉬운데요. 저는 지금 이명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에 어떤 동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저 민주당을 지금 민주당의 실리를 포기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의 기본 목표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 제1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될수록 좋다죠. 그런데 그 압도적으로 된다는 거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윤석열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중간 선거라 윤석열 심판하기엔 너무 좋은 때고 심판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70% 가까이가 윤석열을 부정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 70%의 정당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거거든 사실은. 네. 그런데 40% 정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잠재력으로는 한 20% 정도의 당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우선 여기에 총력 집중을 해야 돼요. 사실은 패배주의적 시각으로 임할 게 아니고 지금 뭐 누구도 패배주의 시각으로 임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당 지지율을 민심의 70% 중에 한 그 60% 포인트는 가져오겠다. 그러면 연동형을 실시해도 60%면 180석이 정당화되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렇죠. 55%가 되면 165석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사실 60%까지는 몰라도 55%까지는 지금 비판 부정 여론이 70%를 치닫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요 얘기는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위장 창당을 지금 선관위에서 받아주는 건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장 이혼, 위장 시리즈들은 다 남몰래 하거든. 그런데 위장 창당은 우리 위성정당이라고 동네방네 광고를 안 하면 지지자들이 글로 표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하는 거예요.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천지에 법질서가 작동이 되는 이 세상 천지에서 불법 행위를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하는 거는 나 잡아가셔거든. 근데 나 잡아가라고 그렇게 저 국힘당 대표서부터 다 공언을 하는데 난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입국 다물고 그렇죠. 등록증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아까 창당의 자유를 이유로 내걸었다? 아니 이혼의 자유, 결혼의 자유 없냐고. 첫째. 두 번째로 말이 안 되는 거는 형식심사? 형식심사 얘기했잖아요. 이걸 실질심사하면 이혼이나 결혼이나 폐업이나 이런 게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실질심사하면 창당을 막아야 돼. 가로막을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딱 거대 양당만 할 수 있는 창당. 위장 창당은 거대 양당만 할 수 있고요. 4년에 한 번 선거 때만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실질심사, 형식심사를 떠나서 그냥 대놓고 날 잡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중앙선관위 이게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것도 임기가 6년이에요. 왜냐하면 대법원 헌재랑 같은 건데 네. 그만큼 독립성을 준 거야.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 위에 말도 안 되는 범법 행위를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했다는 거죠. 이걸 바꾸면 얘기는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것의 핵심도 바로 그 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사태, 제2의 위성정당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 이 같은 괴물의 출현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불가항력에 주어진 사실로 기정사실을 할 것인가. 근데 결코 기정사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단속 권한이 있고 제재 권한이 있잖아요. 반대할 수 권한이 있고 그 중앙선관위가 역할을 하고 그 더욱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편법과 반칙이 안 된다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 사회적인 여론이 활발히 이것이 다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렇죠. 거꾸로잖아요. 위성정당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주어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당하지만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식의 심리가 지금 특히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거의 다수로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와 함께.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논의를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단계를 좀 밟아가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러니까 위성정당 그 금지법 발의가 결과적으로 그 윤석열을 심판하는데 외려 이게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편견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정리하면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먼저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위성정당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 연동형 그 비례대표의 기본적인 취지는 각 정당이 전국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만 가져가는 그게 비례적인 정의에 부합하는데 그런 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게끔 선거가 실시되려면 위성정당이 창당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실효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있는 건 물론 선관위가 단속 권한을 강화하면 되는데. 그게 1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위성창당 자체를 좀 봉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입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민주당 지금 의원 75명이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민주당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자, 우선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한다. 왜냐하면 지난 20대 같은 경우는 그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건 그 위성정당들은 지역구에 한석도, 지역구에 한 명의 후보도 내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각 위성정당은 지역구에서 한석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자기네들이 얻은 정당 투표율만큼 의석을 또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50%라고 하는 이제 제한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낸 숫자의 20%는 비례대표를 반드시 또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20%를 내게 되면은 그 위성정당 몫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위성정당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만큼.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은 모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이제 이렇게 이게 위성정당 방지법의 내용이네요. 근데 이 위성정당 방지법 내용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 위성정당 방지법이 이제 김상희 의원 아닌데요. 네.
이거를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75명이 공동 발의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총선에 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를 보이콧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대 후보도 내라.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되면은 자 거대 양당도 비례대표를 내야 되지, 비례 후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비례 위성정당을 하려면 지역구를 안 내는 걸 전제로 하는데 지역구 후보를 내라 그러니까 역시 위성정당을 제어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첫 번째가 동시에 내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연동형의 핵심은 지역구가 아니에요.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만 알면 상응 의석수를 정할 수 있고 부족하면 비례 의석에서 비례적으로 보충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비례대표 후보만 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내는 게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반드시 비례 후보를 내게 하면 그렇게 해서 정당 투표용지에 거대 양당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찍어야지. 그렇지. 근데 다만 형식적으로 한 명을 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위성정당을 또 만들라는 뜻이거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다음을 다시 한번 그래서 볼까요? 그 다음 네. 그래서 지역구를 동시에 추천할 이유는 없는데 비례대표를 반드시 내게 하고 다음에는 일정한 정도의 비례 후보 추천을 강제해야 돼요. 일정한 수준에. 이게 이제 어느 수준이 되냐가 논란이 있죠. 그러면 요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요렇게 잘못 보기가 쉬워요. 지역구 후보자를 낸 숫자의 20%를 비례 후보를 내라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같으면 253개 지역구에 전체를 내잖아요. 그럼 250 곱하기 0.2면은 50명이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 후보를 50명 추천하란 말이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고 여간 그 김상희 법안을 그대로 따르면 10명 내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47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례대표 의석의 20% 이게 좀 더 정확한 설명이겠죠. 네. 비례대표 의석의 20%를 내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10명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명을 꼭 내라. 그러는 건데 10명을 내면요. 위성정당이 만들 수가 없지. 왜냐하면 자기 후보 10명이 있는데 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이 10명을 떨어뜨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정 수의 비례 후보를 강제하고 정당 투표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위성정당이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방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국힘도 못 만들고 민주당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군소정 제3당들 몫은 아니거든. 이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비례를 보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비례 후보를 무조건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법은 거대 양당을 향한 법이고 거대 양당이 공평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위성정당 논란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비례의석을 늘려주는 거예요. 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렇게 되면 위성정당을 금지법을 안 만들어도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상응 의석을 건질 수가 없거든. 지역구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구 비중이 85%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석 중에 85석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이 40%면 100%에 40%든 85%에 40%든 별 차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역구에서 달성 가능하거든. 그런데 2대1 구조만 하더라도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 금지법이 필요가 없어. 비례의석을 늘려주면 2대1 구조로만 해주면. 그래서 그게 근본 답이고요. 그리고 더 근본 답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근본답은 비례 의석을 늘리는 거,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가 야 이놈들 해갖고 치도권을 내는 것, 등록을 거부하는 거고요. 그 전에 국회에다가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 달라고 촉구 서한 내고 대국민 선전 홍보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위성정당 방지법이에요. 그 위성정당 방지법을 하면 양당이 다 족쇄에 묶이기 때문에 위성정당 못 만들거든요. 그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끝이 나는 겁니다. 네, 저 위성정당 방지법에 따르면 뭐 저걸로 이제 위성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지난번에는 이제 그 비례대표에만 냈는데 이제 지역 뭐 내막적으로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역구 후보를 내야 되고, 지역구 후보를 내게 되면은 그 뭐 한 1~2% 뭐 당락에 갈리는 그런 선거구에서는 야 위성정당도 나와 본당도 나와 그러면 그 선거 이 표가 갈릴 수밖에 없고. 이게 똑같죠. 그것도 지역구에 한 석만 내도 내는 걸로 되잖아.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저렇게 하려면 지역구도 몇 프로 이상 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각 당의 형평상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불가능한 걸 강제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한 걸 강제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지역구 요건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까 비례대표만 내게 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정도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47석에 20%만 내도 사실은 10%만 내게 해도 뭐 마음대로 못하면 위성정당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죠. 어쨌든 표는 뭐 비례대표를 해서 본당하고 위성정당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면은 경쟁을 하게 되니까 표가 이제 갈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그 근본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각 정당은 자신들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맞는 의석수를 가져가면 되는 거고. 예. 정치 민심 그대로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미 이제 그 지역구에서 자기네들 정당 득표율 이상 초과 의석을 얻었다고 얘기한다면 그걸로 고마워하고 감지덕지 해야 돼요. 그렇죠.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독일 사람 지독하잖아요. 독일만 우리처럼 혼합식을 해. 그러니까 이 지역구도 있고 비례 의석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역구 350, 비례 350으로 1대1석입니다. 1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독한 연동형을 합니다. 100%. 할이야. 그래서 부족분을 메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초과 의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정당 전체 의석수를 자동으로 늘려버려. 그렇게 해서 그 늘어난 전체 의석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을 하면 정당 득표율은 고정돼 있잖아요. 확정이 됐잖아. 하면은 그 의석이 나오게, 지역구 의석수가 나오게. 얼마나 지독한 줄 알겠죠. 초과 의석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게 초과 의석을 그대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가 4표가 되는 게 아니라 1점 몇 표가 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카운트 되는 게. 감지덕지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걸 4표가 된다는 엉뚱한 착시로 말이지. 막 사람들을 현혹시켜갖고 위성정당 만들고 이거를 중앙선관위에 내가 눈 뜨고 놔두는 거는요. 옛날에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60~70년대까지. 나는 지난 총선을 보면 정말 선관위가 눈뜬 가운데 지코 베어가는 걸 놔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게 오늘 이제 얘기해야 될 내용이 이제 사실은 이제 서론격인데 서론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할애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는 연동형이냐 아니면 뭐 병립형이냐로 피상적으로 이해하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도인지, 이게 정당 득표율에 걸맞게 의석수를 가져가자라고 하는 비례적 정의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이 연동형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왜 민주당에서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는지 이제 요 취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얘기하는 것이 윤석열을 심판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또
이제 의문이 좀 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은 차츰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이 시민단체에서도 그 현재 이제 유성정당 방지법 처리,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현재 유지하고, 예, 하는 이런 촉구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는, 자,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성정당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성정당을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그 잘못 된 이제 그 착각, 편견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볼 텐데, 이건 좀 시간을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하면서 대체로 다 얘기했어요. 다 했죠? 거의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짚으면 돼요. 네. 저 1번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사표가 아니라 저 1표 이상의 효과를 내니까 감지덕지하고 고마워해야 된다. 저거는 저 병립형, 연동형 게임을 하면서 병립형으로 뛰는 병립형 작전을 짜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연동형 선거법 정면 위반 행위고, 민주적 기본 질서 침해 행위고, 그 제3당으로 갈, 군소정당으로 갈 비례의석을 가로채는 절취 행위다. 어떤 면으로도 저건 봐줘서는 안 된다. 이제 1번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사표가 아니다. 사표가 아니라 더 많은 표를 로 살아있다. 사실상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정당 투표에 불참해도 무방하냐? 저건 정당 투표에 불참하지 못하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앙선관위가 올바르게 생각하면요,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 필요도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당 투표에 불참하면은 정당 득표율이 0이죠. 네. 그러면 정당한 의석이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의석 곱하기 정당 투표율이 정당한 의석이잖아요. 그러면 거대 양당이 갖고 있는 정당 투표에 불참하고 위성정당을 내세운 거대 양당의 정당한 의석 수는 0석이에요. 0석이라니까. 그렇죠.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선관위원회에서 연동형의 근본 규범에 따르면 정당 투표에 불참해서 정당 투표율 0%를 기록하는 순간 너희들의 정당한 의석수는 0석이다. 그래서 니네 지역구 의석 얻은 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효 처리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은 정당의 자유로 선거 자체를 보이콧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법 목적으로 그러니까 비례의석을, 금단의 비례의석을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거를 보이콧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거를 그런 식으로 선거법을 이제 해석할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야 되는 만약에 거예요. 유성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거대 양당이 아예 이 비례대표의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 예, 그런 경우는 사실상 이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까지도 그것도 다 무효 처리. 다 무효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정당은 의석이 없는 건데 뭐. 근본 규범을 위반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한 거거든요. 이게 법의 원칙이에요. 지금 중앙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위성자매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이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까 우선 불가피하지 않은 게 중앙선관위가 뛰면 불가피하지 않다. 그 다음에 비례의석을 늘려도 불가피하지 않다. 저거는 하수지. 하수지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4번 위성정당은 이제 실효적으로 금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 이미 이제 그 법을 발의를 했고요. 저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만 첨언하면 지난 총선이 참 화려했어요. 위성정당뿐만 아니라 자매정당도 출연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매정당이 열린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에 위성정당도 있고 자매정당도 있었어요. 그 위성정당은 뭐냐면 정당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이게 내 새끼 정당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위성정당이고요. 그러니까 공식 새끼 위성정당이고요. 그게 위성정당은 공식 분신정당을 얘기하고요. 깃털정당으로. 그리고 자매정당은 그 정당 지도부가 공인하는 게 아니고 정당의 유명한 인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니까
옳지. 민주당은 그리고 그걸 맹비난하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할 명분은 없다. 그러면 내가 저기 가서 깃발을 들고 있어야지. 그럼 사람들이 다 아까 말한 잘못된 위성정당, 저 거대 양당 정당 투표 사표론에 입각해갖고 정당 투표를 우리한테 줄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영리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매정당을 만들었어.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와일드캣, 길고양이 위성정당이거든. 이건 그리고 이심전심 위성정당을 자임하는 건데,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방어 목적으로 위성정당 만들기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린민주당이 눈에 가시잖아. 이게 지금 잘못하면 매운 민주당 하면서 막 독자적인 지지율을 얻기 시작해 13%까지 갔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당 지도부하고 특히 김어준 같은 친구들이 앞장서서 그 열린민주당 박살내죠. 그래서 5%로 묶어놓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성정당이 있으면 자매정당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면 자매정당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 의미군요. 위성정당을 방지 안 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자매정당을 깃발을 들었다가 위성정당이 민주당도 만드는 바람에 굉장히 깃발을 세게 들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들고 5.4%로 끝난 거지.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창당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결국은 위성 자매정당을 장난을 못 쳐요. 그러니까. 장난을 못 친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이 요게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실적인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위성정당 금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우리 저 이명재 대표가 좀 말씀하시죠.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과연 대통령의 그 같은 그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많은 그 자기가 얻는 것 이상의 그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연 우리 뭐 정치권이라든가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압박으로 그것이 관건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제가 보탤 얘기는 뭐냐면요. 저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는 거를 지금 전제하고 논의들을 많이 해요. 그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야 소용없다. 결국은 국힘당은 위성정당 만들 것이고 민주당은 또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정쩡한 상황이 되느니 국힘당이 요구하는 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가 버리자. 그러면 이렇게 치사한 짓은 서로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실리파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위성정당에 대해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인데, 자, 이것이 이명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코스트로, 다시 말해서 엄청난 의석 손실로 연결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손익계산을 한 결과. 그러려면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할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요, 국힘당 쪽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다 준준 연동형 선거법을 위헌이라고 제소했어요. 그랬더니 9대 0으로 만장일치로 합헌입니다. 쏘리. 완전 이건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으면 한두 명, 3명까지, 4명까지도 위헌 판결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위헌 소지가 높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위헌 소지가 전혀 없는 거, 100% 합헌이라면 진짜 합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로는 뭐 대의민주주의 그렇죠.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오히려 더 제도니까. 살린 거잖아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특히 헌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성정당이 고약한 것이다. 이걸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않으면 지금 법이 무력화된다. 그래서 제도 방지책을 내놔라. 강구해야 된다라고까지 방론으로 덧붙였어요. 그런 마당인데 윤석열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진짜 명분이 없죠. 네. 진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워낙 또 윤석열이 또 말끝마다 강조하는 게 항상 그 헌법 정신, 법 원칙 좋아하니까. 그래서 정말이지 또 중앙선관위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국회에다가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헌재의 권고에 따라서 만들라고 촉구하고 그 다음에 거대 양당에다가도 그 입법 행렬에 동참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갔잖아요. 네. 그럼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를 조목조목 논리를 대서 전문 헌법기관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표해야 돼요. 네. 그런 거 하라고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줬고 6년 임기를 줬거든. 대통령보다 더 긴 임기를. 근데 거기서 입국 다시라고 그럽니다. 요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는 정말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어요. 이거 저 탄핵 대상이면 다 탄핵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탄핵할 거야. 그렇죠. 어떤 뭐 합리, 헌법적 규범과는 거의 뭐 무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명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지금 가득할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어떤 생각, 그 판단이 전적으로 자기 자의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 발언하고 사전에 이 같은 예방적인 경고를 해야 되는 중앙선관위원이 또 여러 책임 있는 주체들이 그 같은 얘기를 사전에 좀 내놔야죠. 그래서 천하의 헌법학계, 정치학계, 선거학회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학회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학문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 초월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이런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지 저것을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의 어떤 그 상황에서 예단을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예측하는 이유는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지 상황으로 비관주의를 교사하는 법이 없도록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비관에 동참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전 어쨌든 뭐 윤석열이 여론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참패 이후에 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사실 철회한 전례도 있어요. 그래서 위성정당 그 금지법을 만들고 왜 위성정당 금지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왜 헌법적인 가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지를 조금 우리 시민단체 특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그 여론 조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래서 패배감을 가지고 윤석열은 우리 여론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선거법을 개편하는 것은 그건 너무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윤석열이 또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위성정당이 나오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이제 등록을 받아줘야 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위장 창당인데 위장 창당을 정당의 자유로 옹호할 수는 없거든요. 위장 이혼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혼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옹호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관위가 저 등록을 받아줘서 합법성을 부여하는 거는 위장 결혼인 게 밝혀지고 위장 폐업인 게 밝혀지고 위장 이혼인 게 밝혀지고 위장 전입인 게 밝혀졌는데도 위장의 자유가 있어. 아니 이혼의 자유, 결혼의 자유, 폐업의 자유, 전입의 자유가 있어라고 하면서 눈 감아주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중앙선관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법 만들어진 룰이 있는데 심판으로서의 의무를 사실은 포기하는 거죠. 이런 유성정당 등록을 받아주게 되면.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필수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이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리 좋은 선거법 개정 논의도 다 무의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이 이른바 게임의 룰을 선수가 빠진 상태로, 주전 선수가 빠진 상태로 하면 안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임의 룰인데 게임의 룰을 선수들이 직접 정하면 어떠냐면요,
선수들 보호하는 룰이 생겨요. 그래서 관중들이 원하는 묘기나 약간 위험성을 수반하는 묘기나 이런 것들은 억제되게 돼 있고요. 그 대신 관중이 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진다. 게임의 룰은. 우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는 건 왜 안 되냐면 자기가 이해 당사자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선거법에 따라서 게임을 해야 되는 거대 양당과 그 소속 현역 의원들이 정하잖아요. 이거는 이해 충돌이에요.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대리인이 주인 집을 사고 파는데 주인도 대리하고 자기가 또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이익을 꾀하지. 주인 집값을 내리겠지. 그리고 그렇죠. 대리인 집을 주인한테 사고 판다. 그러면 주인이 불리하게 자기 집값을 막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금지되는 거거든. 자기 대리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요, 거대 양당이나 국회의원이 오히려 입법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 참여가 아니라 개헌을 안 했기 때문에 입법권은 전적으로 국회에 속해서 마지막에 예스 노를 하는 건 몰라도 안 자체를 국회의원이 만드는 건 틀린 겁니다. 정개특위 할아버지라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여야 합의가 아니라 여야 담합이라고 붙여야 되고요. 여야 거대 양당 카르텔 합의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정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대리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의 룰인데 어쩌고 저쩌고는 정말 얼어 죽을 소리다. 흔한 얘기로 개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빠져 있어 이런 거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이거에는 정말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앞에 정당 투표가 사표가 된다는 거하고 이 게임의 논리 이 두 개를 깨면은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거래 당사자들인 기업들이 그 법을 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잖아요. 자, 어쨌든 뭐 민주국가의 장애인 주권자가 사실은 주인이 돼야죠. 선거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법 개정, 저도 요 얘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다들 워낙 오랫동안 선거법 개정을 여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개정을 하니까, 그리고 여야가 사실상 이게 담합하는 건데 그걸 너무 또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선거법 개정은 이 여야가 손에 맡겨야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늘 우리가 이 소수 정당의 이제 국회 진출해서 국회 다양성 확보라고 하는 거에 다들 동의하면서도 항상 이걸 우리 스스로 주권자가 나서서 선거법을 개정할 생각보다는 항상 이걸 여야의 항상 합의에 맡기는. 합의를 종용하죠. 자꾸만. 그런 틀린 거예요. 그런 통념에서는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3 독립기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노현 우리 교육감님이 계속 오랫동안 이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락사 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왔는데, 이거 지금까지 쭉 말씀해 하셨던 내용이죠?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있네. 아까 연동형으로 바꾼 이유가 이제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진시킨다고. 그리고 연동형이 됨으로써 300석에 사실은 절반이니까 150석에 적용시킨 거거든요. 정당 득표율을 150석에 곱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당한 의석수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혁명적 변화고 다당제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고요. 비례적 정의, 선거 정의, 민주적 정의, 투표 정의를 위한 혁명적인 전환이에요. 이건 우리가 갈채를 보내야 되고 정말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주도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말 박수를 보내야 돼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위성정당에 대해서 경계를 못한 건 학계의 책임도 있고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만, 여건 정치권, 시민사회권이 다 몰랐는데 학계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아쉬웠고, 다만 위성정당을 지금 방지하면 이것은 역시 공평하게 최상의 제도가 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왜 연동형이 아니라 혼합 연동형이냐가 중요한데요.
혼합이라는 건 지역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손맛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직접 찍어야 돼. 이 비례대표는 명부를 찍잖아요. 그런데 이건 소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잖아. 그러면 50% 수준으로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도 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국회의원을 만나면 내가 지난번에 표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 사는 주권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 효능감을 주거든. 그래서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하자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러나 소선거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표를 내장하고 있고 불비례성을 내장하고 있고 다양성, 그 획일성을 내장하고 있잖아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혼합 연동형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는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손보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것을 병립형으로 돌아가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선거제 개편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난리를 쳐서 만드는 걸 바로 무력화하고 또다시 조그마한 계산 앞에서 또 아예 돌아가기로 합의를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했으니까 국민들은 갠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정치관계법의 속성상, 선거법의 속성상 여야 합의는 담합이 될 수밖에 없는 기득권 조종에 불과하지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지금 국민들에게 숨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네. 자, 우리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소선거구제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조했던 안이죠. 이 지역구를 이제 도농복합안으로 해서 이 도농복합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선거구가 아니고 한 지역구에서 뭐 2명에서 한 5명 정도를 선출하자는 안인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시는 지역구를 서울 같으면 49개로 나눌 실익이 없다. 가불병식에서. 그래서 네. 이거를 2명에서 4명 정도는 묵자. 그다음에 농촌은 안 그래도 지금 3개군, 4개군까지 있거든요. 네. 한 명 뽑는 게. 그러니까 약간 가중치를 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가중치를 주자. 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도시 중선거구 플러스 농촌 가중 선거구 이런 뜻인데 이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인아닌데 여간 이건 지금 논외입니다. 네. 이거는 누구도 지금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네, 나쁜 제도예요. 어쨌든 한 개 선거구에서 지금 한 2명에서 한 5명 정도를 선출한다고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뭐 민주당이 2명 뭐 국민의힘에서 한 2명 정도 내면은 외려 소수 정당 같은 경우도 국회 진출이 길이 어려워지고 외려 거대 양당 2명이면 분명하죠. 2명 뽑으면 둘이 하나씩 나눠 먹으니까 그러니까. 불비례성은 줄지만 두 당 간의 격차는 줄지만 제3당이 진입하기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하게 자신들의 재당선이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이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 안은 이제 이미 지금 사실상 폐기된 것 같아요. 네. 자,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지금 저희가 1시간 정도 이상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들으시면은 왜 연동형이 필요한지, 왜 비례대표자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면 연동형이 더 훨씬 더 좋은 제도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에 응할 때 하고 결과가 달라질 거라. 그렇죠. 학습과 수기를 거치면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를 충분히 가진 시민이 되면 결과가 저렇게 나와요. 네. 지금 500명.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이제 국회가 이제 KBS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그렇습니다. 500명의 시민들을 이제 샘플로
무작위 추출해 무작위 추출을 해서 미니 국민 집단을 지금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논의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다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한 후에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바람직한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은 결과가 저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의원 세비와 보좌진을 줄여서 네. 의원 정수를 늘려. 그래갖고는 그 의원 정수 늘린 만큼을 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현행 연동형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리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수기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은 즉흥 민주주의죠. 네, 즉흥 민주주의, 인스턴트 민주주의.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이후에 국민들의 뜻을 물은 결과는 역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집단 지성은 비례대표제 강화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분명히 확인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공론화 시민 참여단은 이제 500인이 이제 모여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저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충분히 이 500명 정도가 다 모여가지고 다 양쪽 안을 다 들은 거죠. 네, 꼭 영국 의사당처럼 해놨어. 네. 그죠? 런던 그 유명한 영국 의사당처럼 KBS 홀입니다. 저렇게 장치했어요. 저렇게 장시간 동안 전문가들의 이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충분히 장단점들을 설명하고 난 뒤에 저 자리에 앉았었던 그 시민 참여단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하나하나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요거 뭐 간단히 설명하니까 그러시죠.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예, 원래는 바꿀 필요가 안 바꿨어요. 안 바뀌었어요. 77%, 84%니까 저건요. 어떤 제도를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바꿀 필요가 있는 제도가 뭐냐면 병립형이었어요. 병립형이요. 그래서 병립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립형은 나쁘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바꿔야 되는 피가 84%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뭔가 병립형은 과거의 병립형 제도를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동의한 것이 이제 이런 토론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7% 늘어났다는 거죠. 그 전에도 굉장히 높았어요. 77%. 오케이요. 예, 그다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는 우리 김진표 그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중대 선거구제를 밀었습니다마는 역시 소선거구제에 대한 동의가 13% 손맛 더 높아졌죠. 저건 어쩔 수 없더라고.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을 저걸로 느껴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선출 범위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20%가 높아졌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 연동형을 후퇴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권역화거든. 권역별로 정당 득표를 계산해 보자. 그러면 권역별로 예를 들면 호남 같으면 이제 국힘당도 국힘당 지지율이 한 10%좀 나오잖아요. 또 영남에는 한 민주당 지지율이 30%좀 나오거든. 그러니까 권역화를 하면 서로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삼아서 상호 국회 진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삼는데 저 권역화를 하면 군소정당한테는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더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저건 양당제 고착 아니에요. 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역시 그 유권자들의 선택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더 좋은 제도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이제 의견. 저렇게 20%나 급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눈에 띄는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논의는 자꾸 저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로 아니지 권역 단위를 권역으로 옮기자는 거죠. 권역을 권역으로. 그래야 거대 양당이 좋지요. 양당이 합의하기가 좋지. 국힘이 합의해주기가 쉽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인데요. 요게 상당히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네. 43%.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되겠구나. 저 정도면 사회적 합의잖아. 70%면 사회적 합의거든. 그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된다는데 가장 놀라운 조사 결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 숫자도 이 즉흥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났어요. 그렇죠.
그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20%. 그리고 더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28%가 줄었어요. 저 줄은 거 보세요. 드라마틱하게 줄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네요. 과거함을 따지면 48%의 변화가 있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정수를 줄이는 것이 무조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것이 이제 그 국회 개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수기 민주주의, 이 토론 과정을 거친 시민들의 선택은 국회의원은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죠. 예, 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나오네. 네. 이제야. 자, 이거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요거 간략히 사실 이제 정치 개혁 아까 얘기했던다만 정치 개혁 얘기 나오면 무조건 국회의원 정수 줄이지. 이게 이제 단골 비례대표 줄이고 비례대표 줄이 이러는데 지금 이 토론 과정을 거친 시민들의 선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근데 제로대로 된 이제 정치 개혁의 핵심인데 이거 다 설명을 하자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거는 이제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었고요. 정치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보다 더 중요한 정치 개혁 핵심이 있어요. 그게 국회의원 거대 양당과 그 소속 현역 의원들의 셀프 입법 특권이라고 내가 말을 붙인 거예요. 셀프 입법, 자기 대리 특권, 자기 대리 특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김은경 혁신이라고 기억나죠? 네네네. 민주당 혁신이. 이 사람들은 정치 개혁의 혁신이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막 정치 검찰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데 가서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네. 원래 딱 그런 때 대비해서 헌법적으로 인정되고 역사적으로 정당한 특권이 불체포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오남용이 됐죠. 네. 그러나 그 특권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남용 된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도 깰 수는 없잖아. 근데 진짜 없어야 되는 특권이 뭐냐면 아니 거대 양당과 그 법의 적용을 받을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이 선거법을 만든다. 대기업더러 공정거래법 만들려고 그러고 어물전 설계를 고양이한테 맡기시고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측면이 강해요. 지금 그잖아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니까 결국 셀프 입법 특권도 정치관계법 이해충돌이 내장돼 있는 정치관계법에서도 입법권을 네. 국회가 행사하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의 한계고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한계거든요. 네.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죠. 우리 각 교육감님이 그러시죠. 제안하는 네. 문제가 되는 셀프 입법 특권. 자, 우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특권. 예. 뭐 이거는 이제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하면서 뭐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죠. 그리고 장관 하면서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이걸 뭐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게 네. 우리가 지금 제일 극복하고자 하는 게 제왕덕적 대통령제 아니에요? 네네.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제왕화해요. 미국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지적을 받은 게 1950 몇 년대부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장관을 여당 국회의원 중진 중에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3선, 4선이 돼서 이제 대통령하고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장관을 원해요. 왜냐 장관을 해야 총리도 할 수 있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고 다음 국회의원도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겠습니까? 바른 소리 못 하지. 장관을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철저하게 저거는 제왕적 대통령을 부르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저게 너무 달콤한 거야. 우리가 정권 잡으면 나 장관 할 거거든. 안 없애지. 못 없어요. 네. 국민이 아무리 이건 제왕적 대통령제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네. 거니까 네. 그걸 돕는 거니까 안 된다라고 해도 바꾸겠냐고 저걸. 네. 저 달콤한 저건 국회법이에요. 저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바꿀 수 있거든. 네. 그리고 3번 이제 선거구와 선출 방식이 저 선거법. 좀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대법원장 인준 등 중대 인사 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특권. 아 저것도요. 대법원장 뽑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재판소장, 국무총리는 인준이라고 그래갖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의를 해버리면 임명을 못 하잖아요. 장관은 뭐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 강행을 하지만 저건 헌법적인 거거든. 그런데 그 탄핵도 그래요. 해임 건의도 그렇습니까? 그렇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중대 인사사안이잖아요. 대통령의 인사사안 또는 국회가 하는 인사사안, 국회의장을 뽑는다든가 상임위원장, 장관급을 뽑는다든가 하는 걸 다 무기명 투표로 해놨어요. 여기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신투표, 당론 투표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투표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 불체포 동의안을 20명 가까이가 동의해 줬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쯤 되면 그걸 나라와 국익과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표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는 안 밝혀서 사후에는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유권자한테 떳떳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입을 꾹 다물었잖아. 2명만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명 투표 특권은 국회의원들한테만 좋지 국민이 책임을 물을 방도를 없어요. 중대한 사안에서. 중대한 정치 사안에서. 그래서 나는 무기명 투표는 무책임 투표다라고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특권인 이유는 이걸 아무도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걸 알거든. 그러니까 특권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특권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도 국회법이잖아. 국회의원이 만든 거거든. 국회의원이 셀프 입법을 한 거죠. 그래서 셀프 입법을 통해서 특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특권이 있고 파생 특권이 있지. 1차 특권이 있고 2차 특권이 있는데 1차 특권은 셀프 입법 특권이고요. 2차 특권, 파생 특권은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찾아보면 더 있어요. 네. 요 다음에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프 입법 특권은 이제 어떤 의원 특권들을 만들어냈나. 첫 번째가 의원급여. 아무도 모르게 세계 톱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계 톱 순위로 올랐군요. 3등. 그다음에 지금 아까 국무위원 겸직 특권의 폐해는 이제 설명 충분히 하셨던 거예요. 제한적 대통령의 여당 중진 회의 수단. 그리고 3번 선거법 셀프 입법의 동력은 당지 당략과 재선 유불리. 그 두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국익과 국민 의지가 아니라 당리 당략과 재선 유불리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틀린 거지. 네. 그래서 이해 충돌인 거죠. 그죠? 네.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안이죠. 그리고 중대 인사 사안에서 무기명 투표. 이거 결국 국회의원만 편한 건 아닌가.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원외 인사와 지방의원을 배제한 현역 의원만의 정치 자금 잔치. 지금 정치자금법에 따르면요, 현역 의원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는 3선 출신이건 4선 출신이건 그러니까 나경원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송영길이 됐든 단 1원도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이라고 해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부 다 1원도 못 걷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역 의원하고 수금 창구가 비슷하잖아. 지역구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외 인사들은 현역 의원의 잠재 라이벌들 아니에요. 다음 총선에서. 얼마나 얌체짓을 하는 겁니까? 정치 자금은 똑같이 원외 인사도 필요하고 지방의원도 필요한데 저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저것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서는 세상에 법을 만들어도 어떻게 현역 의원이 만들었대지만 현역 의원이 정치의원 독점한다라고 얼마나 치사하고 얌체입니까? 이런 게 특권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걸 파쇄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다. 저 공정거래법을 대기업에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선거법은 국회의원한테 맡기면 안 되지. 무슨 여야 합의 게임의 룰이라서 여야 합의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국민 지식이 돼야 돼요. 이거를 정치 지도자들이 마이크 파워가 세고 빅 스피커를 달아놓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전진시키려면 정치개혁을 해야 되고 지금 현 시대가 맞이한 4중 5중의
위기와 전환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정치 개혁을 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핵심은 이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관계법을 고치는 것이고 이것은 의원 셀프 입법인데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의원 셀프 입법 특권을 극복하고 거기에 힘입고 있는 각가지 의원 특권들을 그걸 우리의 기득권으로 우리의 특권으로 버리겠다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그 KBS 500인 회의처럼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개헌시민의회, 선거법 시민의회, 정치개혁시민회회, 기타 정치개혁시민회회 3개를 가동시켜서 국민의 깨어있는 의사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70~80%의 내부 합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안이 오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개헌한 법률 개정안으로 삼아서 입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원 특권 시대와 빠이빠이 하겠다. 야, 이러면 국민들이 지지율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55% 만들어 갖고 끄떡없이 일당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꾸는 꿈입니다. 네, 예. 이게 언제 오랜 시간 우리 저 광노현 전 교육감님 모시고 오늘은 이제 이 선거구제 논의 그리고 진정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장시간 함께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명재 대표가 오늘은 그 광노현 교육감님의 그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랬죠. 전체적으로 이게 오늘은 좀 강의풍의 방송이었는데 워낙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언론에서는 거의 지금 그 여야 간의 선거구제 개편 부분들을 중계방송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중계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지금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투영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데 이제 언론들이 사실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 위성정당 금지법이 우리 대민주주의의 근본 추진시켜서 왜 필요한지, 이거는 민들레에서 많이 사실은 볼 수 있는 그래서 관점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좀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계속 더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뭐 우리 저 광노현 교육감님은 좀 말을 조금만 아껴주시고 우리 이명재 대표. 지금 분명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선거제 개혁이라고,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원칙과 과제와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그 이번 심판적인 선거에서 확실한 어떤 그 심판을 하고 견제력을 키워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갖는 힘을 좀 스스로 생각을 좀 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들을 흔히 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상적이다. 이것이 매우 추상적이고 참 저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실제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상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현실을 어떻게 바꿔내려고 하는 것, 그 의지를 갖는 것, 사실 거기에서 그 현실과 이상 간의 거리가 좁혀진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렇게 고착된 상태에서 이 어떤 현실과 이상 간의 이런 거리가 매우 같이 상호 간에 공존하기 힘든 것으로, 상충하는 것으로, 그런 우리의 그 고정 통념 속에 갇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역동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주체적인 이런 인식과
자각 속에서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우리 각자가 좀 책임 있게 능동적으로 보여주느냐가 그것이 곧 이상과 현실, 어떤 원칙과 선거의 성적을 같이 얻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뭐 강동영 교육감님도 그냥 제가 긴 강의를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 말씀을 필요할 것 짧게 같아요. 할게요. 네. 지금 세상을 바꾸는 민들레 이렇게 우리 슬로건이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민들레. 세상을 바꾸는 힘, 정치 개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정치고요. 그 정치가 꼬라서는 후져서는 사회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정치 개혁의 핵심, 당연히 정당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연동형, 혼합 연동형을 여러 가지 희석은 됐지만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압력과 올바른 이론과 압력으로 그러니까 이론과 연대로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셀프 입법 특권, 우리가 해소시켜야 될, 정치개혁으로 극복해야 될 으뜸 의원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거대 양당과 국회의원의 셀프 입법 특권, 자기 대리 특권이다. 여기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원 특권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심지어는 이것들까지를 전부 다 내려놓는 것이 위대한 정치개혁의 출발이다. 결단이다. 이것이 민심을 움직여서 정당 지지율을 높여줄 것이고 그 힘으로 연동형에서도 튼튼하게 제1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뭐 우리 탐사 보도를 추구하는 우리 뉴탐사 입장에서 이런 지금 정치 그 현안에 대해서 사실 다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워낙 그 여야 간에 지금 첨예한 그 이슈로 부상한 이 선거구제 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좀 던져준 것 같아서 뭐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지금 연동형 그 폐지를 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연동형 폐지 안 되면은 이제 위성정당을 이제 뭐 국민의힘은 만들 것이고 그리고 힘들게 뭐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도 윤석열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현실 인식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이럴 바에는 그냥 연동형 포기하고 그냥 병립형으로 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윤석열 심판하는 데 효과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빠지기 쉬운데 오늘은 왜 우리가 연동형이 필요한지 그리고 연동형 제도가 도입이 되면 사실은 우리 용해인 의원 좀 국회에서 활동을 보지만 더 많은 용해인 의원들을 국회에 배출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윤석열 심판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 여야 간에 맡겨놓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권자로서 직접 국회에 준엄한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살리는 것은 연동제다. 우리는 더 많은 용인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지금 민주당 특히 민주당 쪽에 내주시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두 분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